건축학과 관련 진로를 갖고 싶은데 건축학과에 대해 설명을 어디서 들어야 되지? 우정아, 저기서 건축 관련 진로 부스를 진행한대. 아 진짜 저기서? 그럼 가보자. 혹시 여기 건축학과 진로 부스 운영하는 거 맞나요? 설명 듣고 싶어서 왔는데. 네, 들어가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층부터 4층 벽돌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높은 건물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이러한 의문은 제가 건축가를 꿈꾸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건축물에는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 또 우리가 건축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며 다음 장 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수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힘의 대표적인 예로 중력, 바람, 지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힘이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러한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중력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힘으로는 압력과 장력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이제 기둥과 실이 압력과 장력을 받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는 이 압력과 장력을 모두 고려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설계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으로는 하중이 주택의 벽을 타고 자유롭게 흐르는 내력벽을 이용하는 방법과 하중이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을 타고 흐르게 하는 골격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숲에 진출한 우리 조상들은 프레임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이후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료 또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건축물의 프레임은 기둥, 보, 가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둥과 보가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는지, 어떻게 힘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둥은 보통 압력에 맞섭니다. 기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책상 위에 자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누르는 것과 같이 부서지거나 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둥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최대한 얇고 강한 자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나 강철 기둥 같이 얇아서 쉽게 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 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누를 때 알 수 있듯이 자가 약한 축 방향으로 쉽게 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철 기둥은 대부분 H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콘크리트 기둥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두 축이 모두 비슷하게 단단해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보인데요. 보는 작동 원리가 기둥과 살짝 다릅니다. 보가 하중을 받아 휘는 경우 하중은 균일하게 흘러가지 않고 보의 윗부분은 늘리고 아랫부분은 당기게 합니다. 이때 보의 윗부분은 압축력을 받고 보의 아랫부분은 장력을 받게 되는데, 보가 U자 모양으로 휘게 되고 보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쉽게 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축력이 가장 강한 부분은 윗부분이고 장력이 가장 강한 부분은 아랫부분이므로 꼭대기와 바닥 부분에 재료를 더 많이 넣을수록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I자 모양이고, 점점 더 긴 다리를 만듦에 따라 일반적인 I자 모양의 볼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삼각형의 안정성을 이용한 또 다른 구조인 트러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을 똑같이 밀어보면 삼각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각형의 안정성을 증명하며 트러스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 그림은 이제 트러스의 예시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력을 넘어서 둘째는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지구상 모든 건축물의 표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건축물은 돌이나 벽돌로 만들어져 높지 않고 바람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무거운 반면에, 현대의 고층 건물은 무게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철이나 코어로 만들어진 코어를 이용합니다. 코어는 고층 건물의 끝까지 수직으로 뻗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벽의 집합체로 필수적인 기본 설비인 엘리베이터, 계단, 공조기, 전기 케이블 등을 감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건물을 치면 그 힘이 안으로 전달돼 코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코어가 좀만 구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바람의 힘이 건물의 기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으로 건물을 보호하는 다른 예시로는 런던의 30세인트 메리 엑셀 유리 기둥이 있는데, 이는 외부 가세 골조 또는 다이아 그리드라 불리며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이 건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지진인데, 사실 다이아 그리드와 코어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흔들리는 것도 조절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에 따라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가속도와 건물의 고유 진동수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커지면 우리는 건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유 진동수가 갑자기 들이닥친 바람이나 지진의 주파수와 같다면 건물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초고층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하기 위해 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진동수를 계산하고 꼭대기에 비슷한 진동수를 갖는 추를 설치해 추가 건물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시킵니다. 그 예시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진의 에너지 파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특수한 고무 받침 또는 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인데, 건물의 기둥 아랫부분에 커다란 고무 베어링을 설치하면 지진의 진동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에너지는 연결된 보호, 기둥, 받침대 사이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인데요. 건축물을 만들 때 발생한 실수로 인한 화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사진은 각각 런던 로넌 포인트에서 일어난 폭발에 이은 붕괴와 9.11 테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로넌 포인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간과 노동력, 비용 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건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 방식은 충분한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고 붕괴되었습니다. 다음은 9.11 테러인데요. 9.11 테러는 항공기가 건물의 충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항공기가 건물에 부딪혔을 때 외골격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충돌하는 순간 연료에 불이 붙어 각종 인화성 물질을 가열시키면서 기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켰고 결국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고 건물 붕괴와 화재를 방지하는 오늘날의 설계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이 제공하는 재료의 기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건축에 이용해 왔습니다. 나무 또는 점토를 이용했었죠. 그러나 점토를 태양에 말리면 훨씬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사용한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는 훨씬 견고하고 안정적인 건물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벽돌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구조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치형 구조입니다. 아치형 구조는 압축력을 모든 부분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고 건축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부터 5금속부터 9지하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인도 델리 쿠투바 단지에는 녹슬지 않는 철기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둥에 등을 대고는 팔로 기둥을 감아 손가락이 닿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본 철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녹슬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의 철은 당시에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때 사용된 철은 놀라울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의 함유량이 보통의 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더불어 델리의 건조한 기후는 인이 철과 녹 사이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막이 공기와 수분이 철과 반응하는 것을 막아 철기둥은 더 이상 녹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건축물들로는 쇠사슬로 지탱하는 인도의 현수교나 철제 빗장을 이용해 천장의 볼을 강화하는 프로필리아라는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속은 돌이나 벽돌의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작은 조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금속을 순수하게 제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연구에서 베서머라는 인물이 혁명적인 발견을 이뤄냅니다. 바로 공기 속의 산소가 철 속의 탄소 및 불순물들과 반응해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배섬의 발견으로 인해 정교한 사장교나 다른 다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철 자체는 태양열 흡수의 대기보다 훨씬 뜨겁게 달궈질 수 있으므로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엔지니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위를 보겠습니다. 로마 로톤토 광장은 저자인 아그라왈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들 중 하나입니다. 16개의 코린트식 기둥으로 구성된 주량과 이 주량에 떠맞춰진 삼각형의 박곡 지붕이 입구에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원형 건물 천장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돔이 올라가 있어 빛이 비칩니다. PPT에 나와 있는 이 구멍은 라틴어로 눈을 의미하는 오클루스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건물은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콘크리트의 사용 범위는 무한해서 말 그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암석에서 시작된 콘크리트는 어떤 모양의 틀에도 볼 수 있는 찰진 회색 액체가 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액체는 다시 바위가 됩니다. 콘크리트의 놀라운 유연함과 뛰어난 강성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재료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의 재료를 살펴보자면 석회석과 점토의 혼합물을 노에 넣고 섭씨 1450도로 가열한 것인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붓는다면 질척거리는 물질이 아닌 수화 반응이 시작되어 막대나 섬유를 형성합니다. 구조가 부드럽지만 안정적이어서 단단하게 잘 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고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위해 보완돼서 물과 혼합재라는 크기가 제각각인 불규칙적인 돌과 모래를 섞어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좋은 콘크리트를 위해서는 혼합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늘을 살펴볼 건데요.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더샤드는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기울어진 화물 승강기를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부터 시작됐습니다. 1880년대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깨고 에펠탑이 이제는 PPT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000m가 넘는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간 인류는 150m에서 1000m가 넘는 건물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높이 발전 속도가 가속된 것은 도르래의 발명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시대 이전부터 도르래는 존재해 왔지만 아르키메데스는 겹도르래를 이용하여 아무리 무거운 물체라도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르래를 운용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당시 로마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보다 60배나 무거운 물체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외골격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우리는 고층 건물의 시대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멕시코시티는 호수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축축하며 약합니다. 그 결과로 멕시코시티 도심부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건물을 만들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땅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파일을 통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땅에 힘을 전달하는데요. 하나는 파일의 표면과 토양 사이의 마찰력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힘이 기초부로 내보내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건물 면적과 무게를 계산하여 몇 개의 파일을 설치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멕시코시티 위에 지어져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은 건축가 클라우디오 드 아르키니에가 영리한 방법으로 기초를 설계한 그것이 매력입니다. 그는 길이 3에서 4m짜리 말뚝을 22,000개 이상 땅에 박아서 흙을 서로 고정하고 압축했습니다. 말뚝은 파일과는 좀 다른데요. 말뚝은 대성당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닌 토양의 강도만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중한 돌로 만든 돌을 말뚝 위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정면 기초라고 합니다. 이로써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런던에서는 템스강을 가로지르기 위해 런던교를 지났어야 했는데 다리는 대단히 실용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에 이런 문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터널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브루넬은 종족의 방식으로 터널을 뚫었고 더 실드라는 거대한 기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부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다이빙벨이나 다른 기구들을 통해 터널 안에 고인 물을 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세부적인 것을 계산하고 변수를 없애 완벽한 건물을 만듭니다. 세세하게 일하는 모습이 굳이 건축가를 꿈꾸지 않아도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층 물부터 14층 꿈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공학의 주요 요소인 물은 특히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물 없이 3일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이렇게 중요도가 큰 물을 찾기 위해 고대 페르시아인들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란 중앙에는 강수량이 고작 300mm에 불과한 몹시 건조한 고원이 있습니다. 그 고원 사이사이에는 큰 구멍들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작품이 아니라 2700년 내내 사람들이 파낸 것입니다. 이 구멍들은 페르시아 말로 카리즈라고 불리는데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땅 밑에서 물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기 위해 2500년 전의 사막을 보면 묵한이라고 불리는 인부가 언덕이나 경사면 근처에 물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으면 지름이 약 0.5m인 우물을 팝니다. 흙을 가죽 주머니에 채우고 도르래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흙이 축축해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어떨 때는 지하 200m가 넘는 아주 깊은 곳에서 숨은 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한이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물이 아주 적은 양이라서 금세 고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쓸만한 우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쓸만한 우물을 찾은 후에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되면 산의 경사면을 따라 물이 흐릅니다. PPT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은 이스탄불의 바실리카 지하 저수지입니다. 로마인들은 바실리카 지하 저수지 같은 그들에게 걸맞은 어마어마한 저장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하 저수지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원전 4000년경부터 레반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가둬두는 구조물을 지어왔습니다.
지하 저수지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큰 지하 저수지는 공학적으로 무척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실리카 지하 저수지는 극악에 저장된 물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두께가 최대 4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마인들은 10에서 20mm 두께의 석회 석고로 벽을 코팅해 밀폐했습니다. 지하 저수지의 천장은 전체 도시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건물들과 도로, 보행자들의 무게를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했습니다. 빨간 로마 벽돌로 만들어지고 벽돌 사이사이에 모르타르가 두껍게 발린 천장으로 튼튼하게 도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둥 사이에 걸쳐진 커다란 아치들이 격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치들 사이에는 4분 볼트가 있습니다. 28개씩 12줄로 늘어선 9m 높이의 기둥들이 이 놀라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석 기둥들은 규칙적인 격장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예시를 보자면 싱가포르는 물 의존적이고 물을 소비하는 현대사회에서 물 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자치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공사는 국가 4대 수돗물이라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국가 4대 수돗물이란 물의 자급자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물 공급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국가 수돗물은 빗물입니다. 싱가포르의 위치와 방향상 매년 강수량이 2m가 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빗물 집수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수돗물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물입니다. 싱가포르는 협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 물을 계속 수입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 수돗물은 재활용되거나 재생된 물입니다. 폐수를 재활용하는 관행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세 여과로 물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역삼투법을 이용해 여과시켜서 남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삼투 현상은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덜 진한 용액에서 더 진한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역삼투 과정을 통해 물에 녹아있는 소금과 기타 오염물질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이미 고품질이지만 몇몇 세균이나 원생 동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자외선 소독하고 나면 남아있는 미생물들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국가 수돗물이 이미 전국 물수의 50%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이 비율은 약 85% 이상을 충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런던의 평원에는 풍부한 물과 물고기가 있는 수많은 템스강 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중반에 도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져서 지류는 개방된 하수도이자 동물 사체, 심지어 사람 시체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5세기까지 물장사들은 어깨에 걸친 막대에 통 2개를 묶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우수로 오염됐기 때문에 강상류로 올라가도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약 20만 개의 우물통도 있었습니다. 지름은 1m에 깊이는 그 2배인 2m인 투병 탱크는 물이 새지 않게 안쪽에 벽돌을 붙였고 바닥은 밀봉되어 있었으며 위에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 탱크의 용도는 사람의 배설물을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사람들은 요강을 가져와서 이 탱크에 비웠다고 합니다. 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배설물을 들통에 담아 들었지만 들판이 런던 중심부에서 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위생적인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생기고 나서는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우스 처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설물은 모두 템스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씻었기 때문에 런던에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콜레라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은 새로운 하우스 시스템을 바질게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지었습니다. 바질게트의 계획은 벽돌 배수로나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물길이 변경되었던 템스강의 오랜 지류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류들은 하수도가 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주택을 지으려는 수요가 충족되었습니다. 배수로를 좁힘으로써 물가에도 집이 지어졌습니다. 때론 배수로를 도로 아래에 묻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전에 런던의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은 하수를 통해서 바로 템스강으로 흘러가는 이전 범람 경로랑 다르게 바젤게트 시스템을 보면은 빗물과 오수들이 합쳐져서 중간에서 하수를 가로채는 새 통로를 통해서 타이드웨이 터널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한 여성 건축가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여성 건축가는 과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룬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우상인 한 건축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건축가는 가우디라는 건축가입니다. 가우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를 저의 우상으로 뽑은 이유는 전문적인 건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스페인은 가우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성한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삶을 지냈다는 점을 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우디가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공동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카사밀라, 자연 친화적인 주택단지인 구엘공원, 피세 질서를 보여준 구엘저택,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성가저 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우디의 대표 작품은 모두 바르셀로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 가우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카사밀라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카사밀라는 얼핏 보면 회반죽이나 시멘트로 만든 건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카사밀라는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카사밀라는 부드러운 곡선을 바탕으로 강한 역동성과 강렬한 리듬을 표현한 건축물입니다. 물결 치는 듯 보이는 바위를 깎아 만든 벽,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각이 장식처럼 생긴 굴뚝 등 모든 부분에서 독창적인 모습이 엿보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카사밀라를 채석장이라는 의미의 라 페드레라라고 불렀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마치 채석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라 페드레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왼쪽의 사진은 구 런던교입니다. 이 다리는 1831년에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다리는 한 사람의 열정과 인내 덕분에 건설되어 600년 넘게 템스강을 가로지른 전설적인 다리라고 불립니다. 구 런던교는 인상적일 만큼 오래 지속됐지만 구조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다리는 런던의 작은 예배당 부목사인 콜레처치 피터가 1176년 템스강의 새 다리를 짓기 위해 기금을 모아 만든 다리입니다. 33년 뒤인 1209년 길이 280m에 폭은 거의 8m에 달하는 다리가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다리는 엄청나게 조잡한 모습이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19개의 아치가 있었고 중앙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기구가 있었으며 양쪽 끝에는 방어용 정문이 있었습니다. 템스강은 조속에 따라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지나치게 넓은 물막이 말뚝과 교각이 강을 거의 3분의 1을 막아 물의 원래 흐름이 방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고 급류가 형성되어 이곳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다리 위에는 집들과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집과 가게들이 100채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리는 건물의 무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들은 서로 안전하게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1212년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집들이 파괴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세기까지 다리 위의 건물들은 2배나 늘어나고 2배나 높아졌습니다. 높고 돌출된 이들 구조물 탓에 길이 어둡고 음산해서 사람들, 마차들은 힘겹게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1725년에는 또 다른 화재로 인해 집 60채와 아치 2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집들은 결국 1757년 철거되었고 다리는 1832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 다리는 미래 엔지니어들에게 미리 나쁜 설계의 위험성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왼쪽 PPT에 보이는 것은 폴 커크 휠이라는 회전하는 다리입니다. 다음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꿈꾸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건축학과를 꿈꾸는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제2 롯데월드가 지어지는 과정을 주변에서 보면서 직접 짓는 과정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건축학과에 대해서 조사를 할수록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건축학과에 대한 꿈이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